3. 동북공정 5년차 2006년의 동북공정 진행과 연구 성과 1. 2006년 동북공정의 성과 분석 1. 동북 변강총서 3권. 이처럼 한국 측의 전열이 흐트러져 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북 변강총서 3권을 펴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홈페이지에서 처음 동북공정을 발표할 때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년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2007년은 1월뿐이므로 큰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2006년 말까지다. 그러므로 그동안 나오지 못하고 연기되었던 연구 성과가 한꺼번에 나왔다. 먼저 2006년에 동북 변강총서로 발행된 3권의 책부터 간단히 보기로 한다. 1. 한당 번속체제 연구. 이 주제는 동북공정에서 특별히 따로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임원들에게 위탁한 과제 5가지 가운데 하나다. 동북공정을 시작한 첫 해에 선정한 과제로 2003년에 완성하게 되었는데 3년이나 늦게 나온 것이다. 이 책은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의 국제사회가 있지만 고대에는 친화와 번속국으로 이루어진 종속관계만 존재하였다는 전제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과제다. 서한시기 번속체제는 번신, 외신, 적국이 있는데 위시 조선은 외신 관계라고 했다. 고구리와 관계된 부분은 이미 2003년 발행된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속론 이론편에 자세하게 썼다. 그리고 당 왕조와 발해의 번신 관계의 건립은 중종 즉위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발해는 번신 관계라고 못 박았다. 이 한당 번속체제 연구는 이른바 만주강역 이론의 결정판으로 만주 학자들의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발해국사. 발해국사는 2002년 동북공정 선정과제번호 5의 결과물인데 예정보다 3년이나 늦게 출판되었다. 간지경과 손진기 두 사람이 쓴 서문은 모두 2002년 11월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의 원고는 이미 2002년 말 탈고되었으나 3년 이상 출판되지 못한 것은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의 검열에서 문제가 있어 보류되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내용은 많은 수정이 있었다고 본다. 간지경은 서문에 이 책을 이렇게 칭찬하였다. 작자는 고고학 자료와 일본 고적에 나오는 말갈국에 대한 논술을 바탕으로 말갈국이 바로 발해국이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아울러 발해 정권이 발해국으로 나라 이름을 확정한 것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발해 왕실 및 주체 민족이 말갈이라는 것을 정확히 논증하였다. 이것은 발해 국사와 발해 민족사 연구에서 얻은 핵심적 성취다. 발해 국사는 발해국과 당 왕조의 관계 문제를 정확하게 논술하였고 발해국은 당조의 발해군, 곧 발해 도독부이고 당조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민족 정권이고 또한 발해는 당조 관할 아래 있던 기미주부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해냈다. 3. 고구리 민족과 국가의 형성과 변천. 양구는 1967년생으로 다른 학자들에 비해 젊고 길림대학에서 정식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은 엘리트다. 2000년 이후 고구리 오부와 고구리족의 연원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것을 합쳐서 낸 과제다. 고구리족의 원류는 꽤 복잡하여 몽골 초원 동부의 맥인, 구리인, 진번인, 그리고 중원에서 온 한인 등이 녹아서 고구리족이 되었다고 보았다. 고구리 정권 전성기 관할구역은 넷으로 나눌 수 있다.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류지구, 대동강 유역,
제2송화강 유역, 요동반도 지구다. 상 말기 이전에는 4개 지구의 토착민은 모두 동이 사람이었다. 동이 사람들은 부족들이 많았으나 풍속과 문화는 많은 부분 공통성이 있었다. 상말 은나라 유민이 대동강 유역으로 옮겨오고 서주말 몇 개가 몽골 초원에서 제2송화강 혼강 유역과 압록강 중류지구로 옮겨와 이런 지구에 중원 문화와 몽골 초원 문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아울러 각지에서 태어난 다른 유형의 민족이 융합하여 위에서 본 세계 지구에서 서로 다른 민족의 변천 과정을 거쳤다. 전국시대 요동반도에 영국의 통치 범위에 들어가며 중원의 이민이 대량으로 이 지구에 들어와 요동반도를 하와화시켰고 아울러 한족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진말에 대안이 일어나 중원 이민들이 요동반도를 넘어 대량으로 조선반도 북부로 들어가 대동강 유역이 하와화되었다. 이에 따라 위에서 본 4개 지구가 계속해서 다른 민족의 변천 과정을 거쳐 전부 고구리 정권의 통치 아래 들어가 공동으로 녹아들어 고구리족을 형성하였다. 고구리 옛 땅에 동이족이 있었지만 상나라 말, 진나라 말, 중원 사람들이 들어와 화하족으로 만들어 한족의 발원지가 되었고 일부 몽골 초원 동쪽에서 온 맥족과 함께 고구리족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요동이 한족의 발원지가 되었다는 부분은 통일 다민족 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한 관점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길림대학의 고복수는 서평에서 이전의 고구리 역사에 대한 학술 저서와 다른 점이 있다. 비록 많이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지만 고구리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저작이다라고 평가하였다. 2. 2006년 동북공정의 성과 분석 2. 동북사지 2006년 동북사지에 우리 역사와 관련하여 모두 46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고조선이 5편, 고구리가 27편, 발해가 8편, 고리와 조선이 4편, 백두산과 간도 문제가 2편이었다. 고구리 논문은 27편인데 주로 전문가 논단과 학술 무대에 실렸다. 1. 전문가 논단 2. 학술 원지 3. 고고실론 4. 산수지간 3. 2003년 내부 분열로 역사 전쟁을 포기한 한국 길 잃은 동북공정 대처 문제 1. 동북아 역사재단의 성립과 단명한 고구려 연구재단 정부는 2005년 9월 동북아 역사재단의 감독기관을 외교통상부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역사 영토 문제에 소극적인 외교통상부를 감독기구로 하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으로 2005년 12월 감독기관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면서 의원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2006년 1월 출범은 늦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앞장에서 여기까지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 해역 수로 조사 파문 등 일련의 역사 및 영토 논란에 대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주관 부처를 어디로 할지, 다른 연구기관과의 중복 문제 등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면서 재단의 구체적 위상과 활동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안은 반년 넘게 오랫동안 표류하다가 2006년 5월 2일에야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동북아 역사재단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예비비로 설립 지원금을 받아야 했다.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이 2006년 초 재단 출범을 예상해 설정한 예산안은 340억 원이었다. 재단법에 따라 법안이 공표되고 30일 안에 7인의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9일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그러나 재단 설립 문제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연되었다. 먼저 이사장을 비롯한 인선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사장 등의 선임이 정권의 전형적 코드 인사로 이뤄지면 재단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국민적 관심이 높고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사안들의 조타수가 될 이들이 정치권의 풍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국내외적 권위에 손상이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단 이사장을 임명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더 문제였다. 2004년 고구려 연구재단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김정배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했던 안병영 장관부터 고구려 연구재단이 없어지는 2006년 8월 말까지 2년 반 동안 5명의 장관이 바뀌었다. 고구려 연구재단 이사장의 동북공정 대응도 문제지만 그것을 총지휘해야 할 장관이 이처럼 자주 바뀌면서 무슨 감독을 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겠는가. 2006년 7월 김진표 장관이 물러나고 바른역사기획단을 이끌던 김병준이 교육부 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곧 당시 한나라당에서 캐낸 제자의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논문 중복 보고 중복 게재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두 딸이 각각 대원외고와 대일외고의 편법으로 전편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취임한 지 14일 만에 사퇴하였다. 그리고 8월 9일 새로 김신일 장관이 취임하였다. 김신일은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있다가 장관이 되었고 비로소 같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김용덕이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고구려 연구재단 합병 문제였다.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인 고구려 연구재단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뿐 아니라 한일 역사 및 독도 문제까지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5월까지만 해도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측은 일단은 병행하는 구도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합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고 밝혔고 고구려 연구재단 김정배 이사장은 시공간이 다른 문제를 뭉뚱그려 놓으면 개별 사안에 전체 연구가 휩싸일 수 있다라며 고구려 연구재단은 중화인민공화국 문제, 동북아 역사재단은 일본 문제에 집중해 별도로 가는 게 옳다고 본다라고 서로 기싸움을 했다. 그러나 8월 17일 동북아 역사재단 시행령이 제정되고 8월 22일 동북아 역사재단이 설립되면서 고구려 연구재단은 사라지게 된다. 9월 1일 김용덕 이사장이 취임하고 9월 22일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등기를 마친 뒤 9월 28일 외교부가 파견하는 유광석 초대 사무총장 취임하면서 동북아 역사재단이 출범했다. 이로써 역사전쟁 일선에서 싸우던 부대는 자국의 명령에 따라 사라지고 간신히 생명을 부지한 연구원들이 새로운 부대에서 역사 침탈과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팀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2. 고구려 연구재단에 대한 평가 1. 고구려 연구재단은 많은 성과를 냈다. 고구려 연구재단이 합병되는 8월에 그동안 재단이 한 성과를 묶어 47쪽짜리 고구려 연구재단 사업성과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 했던 활동이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 않겠다. 다만 간단히 전체적으로 보는 데는 사업 구성을 보면 광범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남북학술회의 발굴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고구려 연구재단은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2. 고구려 연구재단에 대한 궁극적 평가. 앞에서 고구려 연구재단이 많은 성과를 냈다고 했다. 그러나 궁극적 평가는 고구려 연구재단이 설립된 취지에 맞는 성과를 냈는가 못 냈는가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이 해군은 핵 잠수함, 공군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 육군은 대륙간 탄도탄으로 무장한 성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무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전선에 배치도 하지 않고 압록강 전투에서 밀려 국토의 절반을 내주었다면 그런 무기들은 성과가 아니다. 왜냐하면 국군은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 화려하게 무장하더라도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런 무기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고구려 연구재단은 동북공정에 대응하라는 특수 목적이 주어진 국책기관이었다. 그러므로 이 재단의 성패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동북공정을 막았는가 못 막았는가, 동북공정을 막는데 이바지했는가 면죄부를 주었는가 라는 데 있다. 사업 구성에 나온 갖가지 사업은 고구려 연구재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책기관이나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2년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준다면 적어도 고구려 연구재단에 2배 이상 성과를 낼 수 있다. 첫째, 이미 도서관이나 건물 같은 하드웨어가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둘째, 이미 연구 역사와 연구 인력, 행정력 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필요한 인원과 예산이 뒷받침되면 기존 팀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 연구재단의 성패를 평가할 때는 바로 동북공정의 최일선에서 양국이 학술적 해결을 하기로 합의하고 맡긴 한중학술회의를 성공시켰는가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구려 연구재단 사업성과 보고서를 보면 47쪽 가운데 한 쪽이 한중학술회의에 관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중학술회의에 대해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였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주도하는 중국사회과학원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인 고구려 연구재단과의 정례 학술회의는 그 의미가 깊다. 이는 역사를 정치와 분리하여 역사적 사실을 통해 중국 역사 논리의 허위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 연구재단은 중국 사회과학원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이들이 가진 역사 왜곡의 오류를 깨닫게 하고 한국 고대사로 번져가고 있는 한국사 왜곡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첫째, 역사를 정치와 분리하여 역사적 사실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논리의 허위성을 공략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학술회의에서는 우선 그 역사 논리의 허위성 문제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허위성을 공략할 수 있겠는가? 둘째, 학술 교류를 통해 그들이 가진 역사 왜곡의 오류를 깨닫게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제학술회의 때문에 오류를 깨닫고 수정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 오류를 논의조차 안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깨닫는단 말인가? 고구려 역사재단 자신들의 평가와는 달리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은 성공리에 끝났으며 고구려 연구재단은 한중 역사전쟁에서 진 패장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학술적 오류를 지적하거나 거론조차 하지 않고 함께 앉아 회의함으로 해서 침탈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한중 학술 대회에 대한 평가를 성공한 것으로 기록한 것은 동북공정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2018년에 낸 김정배의 저서 한국과 중국의 북방사 인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2년 동북공정을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고구려가 중국 역사이고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일부 학자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이 동북공정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북 삼성 한국사 관련 학자들의 공동작업 형태로 추진되었다. 동북공정을 동북 삼성 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소위 동북진흥정책과 쌍벽을 이루며 진행시켰지만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의도는 실패하였다. 중국 당국이나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 고구려사 문제를 다루었지만 고구려사를 연구하고 천착하는 학문의 깊이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업적이 월등하게 뛰어났다. 만일 김정배의 주장이 맞는다면 고구려 연구재단은 동북공정을 막는데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마당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2009년 동북공정은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그 결과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최대 포털인 백도의 백과사전에까지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로 편입이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은 실패하지 않았고 그들이 성공했다면 한국의 대응은 실패한 것이다. 김정배의 이런 오사는 위의 인용글에서만 보아도 두 가지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동북공정의 목적이 만주 삼성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동북공정의 목적은 중화민족과 통일 다민족 국가라는 국가적 체제와 사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국가적 역사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이지 만주 삼성의 불만이나 한국인이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없었어도 동북공정은 시작되었다. 둘째, 한국의 고구리사 연구는 그 깊이와 업적에서 중화인민공화국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동북공정 이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총력을 기울여 연구를 촉진하고 학자를 길러내 지금은 역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그들은 변강이론, 국경이론, 영토이론, 번속이론, 기미론 같은 이론에서 강하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만들어서 적용하여 학문 연구에 실천하고 있고 한국은 그 점에서는 거의 개발되지 않고 중공에서 개발한 이론에 대한 반박 논리도 아직은 시도 단계에 불과하다. 역사 전쟁을 보기로 들면 한국은 탱크나 미사일 같은 많은 무기를 생산하지만 적과 싸우는 전쟁에서는 유효한 무기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들은 전투용을 만들어 직접 작전에 투입하고 한국은 방어용으로 만들어 전투에 쓰지를 못했다. 셋째, 한국 학자들의 업적이 뛰어났으나 그 업적을 모두 모아서 역사 전쟁에 투입하는 전술도 전략도 없었다. 중국은 공산당 조직을 활용하여 정년 퇴직한 학자까지도 모두 끌어모아 화력을 집중하였으나 한국은 고구려 연구재단 이외의 기관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지 않고 모든 공과를 독점하려 하였다. 그 결과 좁은 역사학계 인력은 분열되고 결국은 고대사가 근대사에 쫓겨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끝으로 검색을 하다가 김정배를 아주 혹평하는 기사가 있어 소개하면서 고구려 연구재단에 관한 평가를 마치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김정배는 고구려 연구재단을 물러난 뒤 고려 중앙학원 이사장, 문화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특히 국사편찬위원장 시절 국정교과서 편찬에 앞장선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적폐청산 작업에서 김정배는 그 복판에 위치하는 인물이라 해서 지금은 유배형을 받은 형국이다. 하지만 이것으로써 김정배가 완전히 죽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등소평을 능가하는 오뚜기이며 어느 시절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지 모른다. 단군 조선 이래 역사학도로 이만큼 혁혁한 승리를 구가하며 권력 정점에 선 인물은 없다. 중국사에 견준다면 그와 비견할 인물은 오직 현대 중국 출범 이래 죽을 때까지 줄곧 권자를 지킨 광마량이 있을 뿐이다.